집회부터 문재인 정부의 탄생, 그리고 개혁 드라이브, 그 모든 인상적인 장면들을 촌철살인의 한컷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청취자분들께도 정말 반가운 책이 아닐까요?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고군 작가, 감동의 역작, 좋아요 문재인. 예. 북로그 출판사.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민의당입니다. 한 선거구당 2명 이상을 뽑게 될 경우 제3당의 의석 확보가 더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민주당의 공감대를 확보한 데다 최근에는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과도 선거제도 개편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편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늘 당 지지율보다 의석수가 적었던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정당 득표율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선거제도 개편에 호의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선 공약인데다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하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영남 의석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부정적입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의석수가 많은 영남 지역의 지지도만 확보해도 상당한 의석을 가져갈 수 있지만 중대선거구제는 다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1988년 도입됐습니다. 30년 만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자유한국당이 완강히 거부할 경우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르헨티나 북서부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국유지 야따마오카 농장. 지난 1978년 박정희 정부 때 식량 부족 문제 해결과 남미 농업 이민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세금 210만 달러를 들여 구입한 땅입니다. 축구장 40배 규모에 달하지만 39년째 방치돼 오다 불법으로 정착해 살던 현지 주민에게 넘어갈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 주체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현지인들이 재작년 협약서까지 체결하고 공증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정부의 무관심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최초 구입 이후 특별한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오던 이 땅은 지난 2004년 참여정부에서 처음으로 활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농어촌 공사가 관리를 맡기로 결정했지만 활용 방안을 찾기도 전 이명박 정부에서 결정을 번복해버린 겁니다.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도 농장 활용 방안을 협의만 하다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를 지적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무상양도협약 체결 과정에서 코이카는 외교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혈세가 낭비되지 않기 위해서는 범정부적으로 나서 전문기관으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온 6.19 대책에는 과열 지역 아파트의 집단 대출의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새로 적용하는 방안이 전격 담겼습니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단 대출에 제동을 건 겁니다. 건설사 보증 등을 끼고 상대적으로 쉽게 승인됐던 새 아파트의 중도금과 잔금 대출 심사는 그만큼 까다로워졌습니다. 서울 전역 등 조정 대상 지역 40곳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와 DTI 역시 각각 60%와 50%로 10%포인트씩 낮춰 대출 가능액 자체를 줄였습니다. 투기적인 수요, 과도하게 차입에 의존해서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는 그런 약간 투기적 수요를 필터 아웃 시키는 데 중점이 있고, 파리 대책에선 규제의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 27곳을 투기 과열지구로 묶어 LTV와 DTI를 각각 기본 40%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4구 등 투기적으로 중복 지정한 12곳은 주택담보대출을 한 가구에서 한 건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집 한 채를 담보로 부부가 각각 돈을 빌릴 수 없도록 한 겁니다.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인상률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파리 대책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투기 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는 등 규제의 국비를 계속 조이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가 부동산 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만큼
돈 빌려 집 사지 말라는 정부의 메시지는 앞으로 더 세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자, 재밌는 트윗 섞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명절에도 뉴스는 있습니다. 예. SNS 하시는 분들이 직접 뉴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시대, 1인 미디어 시대라고 보면 되겠죠. 어제 달림버거 여러분들 소원 많이 비셨습니까? 아멘. 지금쯤 아마 차례상에 올리고 남은 음식들 처치하시느라 굉장히 괴로우실 텐데. 잠깐 그 이야기 좀 해볼까요? 잡탕 유명하죠, 잡탕. 음식 전도사. 보름 동안 먹는 잡탕. 제가 월요일 날 집에 갔거든요. 네. 송편을 제가 빚었습니다. 예쁘게. 송편 빚고 부침하고 뭐 산적하고 기타 등등등 만들었는데 조금씩 만들었어요. 아주. 그러니까 우리 이 엄마가 얼마나 잘했을 거야? 아이, 저야 뭐 시다버리지. 우리 어머니에 비하면. 그러니까 딸로 태어났어야 돼. 보면 나도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고향 내려가면은 실제로 형수님이 하는 일 중에 내가 반을 내가 하려고 해요. 우리 재수 씨는 나보고 배우고. 저 웃기는 집안이지. 보통 정상적인 건 아닌데 전 부치는 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다 가르쳐드리고 설거지법도 제대로 된 스킬이 있거든요. 군대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물도 아끼면서 깨끗하게 씻는 법 이런 게 다 있어. 아유, 우리 PD님 시집 가셔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시집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 여러분. 문재인입니다. 올 한가위는 여성과 남성이 모두 함께 즐거우면 좋겠습니다. 어르신이 젊은이들에게 못해도 괜찮다. 젊은이가 어르신들에게 되셔주셔서 힘이 납니다. 서로 진심을 나누는 정겨운 시간을 보내면 좋겠습니다. 긴 연휴에도 국민이 안전하고 편하게 쉴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혜인 수녀님의 시 달빛 기도를 읽고 촛불 집회부터 문재인 정부의 탄생, 그리고 개혁 드라이브, 그 모든 인상적인 장면들을 촌철살인의 한컷 그림으로 담아냈습니다. 새가 날아든다 청취자분들께도 정말 반가운 책이 아닐까요?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좋아요 문재인. 고군 작가, 감동의 역작, 좋아요 문재인. 아, 예. 북로그 출판사.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국민의당입니다. 한 선거구당 2명 이상을 뽑게 될 경우 제3당의 의석 확보가 더 용이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인준 과정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민주당의 공감대를 확보한 데다 최근에는 바른정당 일부 의원들과도 선거제도 개편에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편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늘 당 지지율보다 의석수가 적었던 정의당은 중대선거구제와 함께 정당 득표율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선거제도 개편에 호의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대선 공약인데다 지금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하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영남 의석을 늘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선거제도 개편에 부정적입니다. 소선거구제에서는 의석수가 많은 영남 지역의 지지도만 확보해도 상당한 의석을 가져갈 수 있지만 중대선거구제는 다릅니다. 현행 소선거구제는 1988년 도입됐습니다. 30년 만에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활발해졌지만 자유한국당이 완강히 거부할 경우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르헨티나 북서부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국유지 야따마오카 농장. 지난 1978년 박정희 정부 때 식량 부족 문제 해결과 남미 농업 이민 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세금 210만 달러를 들여 구입한 땅입니다. 축구장 40배 규모에 달하지만 39년째 방치돼 오다 불법으로 정착해 살던 현지 주민에게 넘어갈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리 주체인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와 현지인들이 재작년 협약서까지 체결하고 공증까지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지금 쓸 데가 없으니까 밤에 쓰세요. 그 힘을. 저 양반 진짜 은근하게 맞춰라니까. 왜요? 좋잖아요. 빡친 조상봇의 트윗입니다.
팥시루떡 나부랭이 저리 치워라. 불란서의 티라미수라는 것이 으뜸이니라. 달죠. 좋죠. 떡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주도 가서 봤더니 오메기떡 하는 집을 봤는데 거기 유래가 쓰여 있더라고요. 원래 그 조 이런 걸로 술 만들 때 하다가 남은 걸로 만들기 시작했대. 그 떡이 원래. 거기다가 이제 콩고물 비슷하게 이제 팥을 이렇게 범벅을 하는 건데 오메기떡 요즘에 되게 맛있어요. 그게 뭐예요? 무슨 떡집이나 또는 어디 무슨 이벤트 하는 행사장 같은 데 가보면은 제주 특산물 오메기떡 해가지고 팥으로 범벅되어 있는 떡이 있어요. 면세점에서도 팔기 때문에 여행 갔다 오시는 분들이 선물로 사다 주시는 걸 몇 번 먹었는데 맛있습니다. 저는 입맛에 안 맞더라고요. 차라리 그 팥시루떡이 저는 훨씬 더 맛있던데 확실히 나는 그 똑같은 섬이어도 스케일이 좀 작은 섬 사람인가 봐요. 그렇지. 예, 큰 대형 섬의 음식이 잘 안 맞더라고요. 영도 이하로 안 내려간 섬. 그러니까 그 명절에 우리가 보고 느끼는 거를 많이 느끼는 게 이제 아마 목요일쯤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일반적인 스케줄로는 이제 처가를 가는 그 시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도 안 하더라고. 보면 상황에 따라서 처가를 먼저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최근에 봤던 트윗 중에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왜? 나는 내 남편의 윗사람, 형님이든 동생이든 간에 뭐 도련님 또는 결혼했으면 서방님 이렇게 불러주는데 왜 니들은 처남님이라고 안 하니?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거야. 그렇죠. 도련님이라고 하는데. 네. 근데 꼬맹이들은 또 이해를 못 하더라고. 왜 아빠가 아니 딴 사람한테 도련님 서방님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 호칭도 좀 문제가 있기는 해. 그 호칭 자체가 사실 계급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정말 그냥 이름 부르는 게 짱인 것 같아요. 소파님, 훈아님. 소파 하지 마. 그 처음에 그 김갑수 작가께서 정말 편안하다고 소파처럼 편안하다고 자기가 별명을 닉네임을 만들어 버리셨어. 그런 분 참 좋아요. 자기 느낌대로 이렇게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되게 깨어 있거나 상상력이 풍부하시거든요. 이태리산 가죽 소파. 그러면 다음 명절부터는 우리 어머니한테 영자님 이렇게 불러야겠네요. 영자님? 영자 씨라고 해야죠. 이 연세 차이가 얼마인데 그래도 씨라고 그래요.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그 무슨 이제 추자 씨, 영자 씨, 여자 씨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도 난 씨라고 못하고. 아니 일부러 장난치고 저도 일부러 그렇게 하는데. 나도 우리 그 어르신들 보면은 우리 그 저 수협 여사, 박수협 씨, 우리 외할머니. 저는 아직까지 수협 씨 사랑해 이렇게. 저는 아직까지 어머니한테 장난친 것 중에 최고봉이 정여사였어요. 그러니까 저 양반이 정말 보수적이죠. 보면은. 네, 저 꼰대기질이 많아요. 저 상남자 진짜. 밥상 위에만 올라가고 싶어.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어머니들한테는 저는 우리 식구들 중에 가장 먼저 깨인 것이 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 집안 분위기상 엄마 안고 이런 거 못했어요. 30살 넘도록. 근데 고향에 내가 내려갔을 때 어머니 한번 안아드릴게. 그런 문화를 만들어 두니까 나중에 그게 자연스러워지더라고. 한 5, 6년을. 좋아요. 나이를 먹으면 외로워지는 거 있잖아요.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없애드릴까 하고 연구를 했던 게 그런 식이었으니까 저도 그나마 부침성 있는 자식이었지만 어머니한테 그렇게 드라마에 나오는 효자, 그러니까 효자라는 게 막 격식 갖추는 게 효자가 아니고요. 친구처럼 하는 게 효자예요. 나이 먹어서는. 그래서 뭐 안아도 드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이 성함이 성님이에요. 성님 씨. 성님 씨 잘 있었어? 이런 식으로 정하고 이를테면 이런 거야. 나이 먹어갖고 아들이 내려갔는데 아들 내려온다고 막 맛있는 거 되게 많이 해놓잖아요. 설거지도 본인이 하려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해요. 내가. 됐다고. 뭐 이런 정도는 뭐 내가 하지 뭐 가볍게 딱 해드리고. 그러면서 저번에 제가 작년인가 그런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방송 중간에 나이 드셨다고 아무 일을 안 시켜 며느리들이. 우리 형님부터가 쉬시라고. 그러니까 공감력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뭐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게 만들어주면 그 효도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데 뭔가 임무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뒷방 늙은이가 됐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사람은 죽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소파 밑에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그냥 앉아 계시길래 형수님 마늘 갖고 오세요. 마늘이든 뭐든 앉아갖고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시라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 드렸더니 더 좋아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역할이라는 게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도 처음에는 남자가 막 다 잘해주면 막 행복하고 미칠 것 같지? 근데 나중엔 그렇게 안 돼. 결론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뭘 보고 좋아하는가에 대한 관점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도 그 사람한테 뭔가 해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존재 가치라는 건데 존재 가치를 부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머니한테 힘든 건 말고 뭔가 이렇게 본인이 해놓고 나서 자기 스스로가 약간 공치사를 할 수 있도록 뭔가를 임무를 드리는 게 진짜 중요하다. 저도 그래서 우리 할머니 많이 시켜 먹습니다. 어쨌든 명절에 그 명절 음식들을 많이 약간 처음에 그 이야기부터 나온 거죠. 네. 이제 전 같은 게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이제 올해 처음으로 우리 집안이 생긴 일에 처음으로 명절 음식을 한 거죠. 네. 근데 결국에는 손님이 얼마나 올지를 모르니까 부족할 수 있으니 전을 부칠 때 실제로 먹는 양보다 보통 4배, 5배를 많이 해요. 왜 우리는 특히나 그런 집안인 게 전갓집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기억할 때 시골 전갓집에서는 하루에 손님만 거의 200명이 옵니다. 그러면 방 안에 다 못 들어가니까 더군다나 이제 8월 보름, 그 추석을 8월 보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정도면 날씨가 시원하고 좋으니까 마당에다가 천막을 쳐요. 햇빛만 가릴 수 있게. 거기다가 멍석 같은 걸 쫙 깔고 잔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상에다가 놓고 각종 손님이 오면 상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그 상을 치우고 설거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 한번 붙이면은 뭐 거의 그러니까 전 200인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습관화가 되다 보니까 명절에 음식 준비 장만하시는 게 거의 뭐 지금은 그런 걸 안 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50인분은 하겠죠. 그러면 보통 한 10인분 정도 먹고는 나머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저는 막 붙여서 먹어야 맛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상할까 봐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놓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거 처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찌개를 끓여 먹는 거예요. 그것도 또 며칠 먹으면 이제 물리기 시작하지. 그래도 우려가지고 한 보름 정도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끔찍하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 가셔가지고요. 전 한 팩. 그거 사다 한 끼 먹고 치워. 그리고 그 다음날 연휴 때 먹을 게 없으면은 사서 먹어. 피자. 그것도 괜찮지. 그것도 괜찮지. 그런 식으로 해서 명절 지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명절 여러분 지금 방송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부터가 살짝 좀 지루해질 타임이에요. 여행 가실 분 아니면은 연휴가 너무 기니까 오늘부터는 엄청 지겨우실 거예요. 고향도 갔다 왔어. 다 했어 이제. 뭘 해야 될까? 이런 분들이 딱 듣기 좋은 방송. 새가 남았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아, 맛있다.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한 그릇에 8,000원입니다.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여보, 우리도 차 한 대 사자. 휴가철에 놀러 한번 제대로 못 갔어. 우리가 돈이 어딨냐? 그리고 딜러들 믿기도 힘들고 말이야. 이번에 새날에서 광고하는 중고차 이야기 한번 가보자. 중고차 이야기? 허위 매물 없는 200% 품질 보증제를 실시하는 곳이래요. 중고차 이야기를 검색하세요. 1666-8546. 나는 중고차 이야기에 차 팔러 가야지. 자네 당이라며? 당하면 생각나는 식품 있지 않아? 여주? 오호, 잘하는데. 여주는 천연 인슐린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 그 여주를 주원료로 제주 조리대, 양파, 귀리, 보리, 뽕잎 등을 배합해서 만든 당 스마트백을 먹어봐. 당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라는데 당 스마트백. 모두 국내산 재료를 사용하여 만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명인의 손길, 명인 힐링푸드를 검색하세요. 1588-6452. 자, 이번 주는요 특별하게 정치적인 이슈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한번 접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트윗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김상윤님의 트윗입니다. 괌으로 여행 가서 한 살 아이들을 자동차 안에 놔두고 최소 45분 이상 쇼핑하러 갔다가 신고로 붙잡힌 윤상우 김현장 변호사, 설정은 판사 부부, 심지어 쇼핑하는데 3분밖에 안 걸렸다고 거짓말까지. 그러면서 그 괌에서 잡혀가지고 이렇게 그거 있잖아요. 왜? 머그샷. 머그샷. 그렇지. 그걸 머그샷이라고 한장을 했었지. 머그샷까지 찍은 사진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한국인을 좀 창피하게 만드는 뭐 이런 부분이었죠. 아동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없는 거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게 특별히 눈에 띄는 이유가 이 부부의 직업과 학력,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에서는 거의 초엘리트 중에서도 김현장 변호사와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 없이 움직였다는 것 자체에 좀 충격이 더해진 거죠.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하듯이 거기서도 그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나는 highly educated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highly educated. 고급 교육 고학력자다. 좋겠다 이 새끼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국에서 판사와 변호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해요. 망신살. 그러면서 자기네는 이건 3분밖에 우리는 비우지 않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서특필이 되는 거예요. 괌에서도. 이게 단속될 당시에 정황을 보면 아이들이 차에서 잠이 들었어요. 땀을 흘리면서. 잠이 들면 보통 아이들만 있으면 신고를 하거든요. 얘네들은. 그래서 경찰이 왔는데 그 경찰이 왔는데 마침 그 자리에 방송국이 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동영상으로 다 찍힌 거예요. 근데 그게 3분이라고 그러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거짓말을 해야지. 완전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정말 고급 교육을 받은 사람이 판사와 변호사와 이거를 하고 있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금방 들통나는 이런 망신을 시킨다는 거는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 얘기하면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얘기했겠죠? 그렇죠. 한국말로 하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정도. 그러지. 너네가 누군지 알아. 이거 딱 요 케이스. 김현장 이거 적폐네. 아동 인권이라는 게 제가 요즘에 항상 느끼는 거거든요. 어른은 아이 시절을 거쳤으면서도 아이 입장에 생각하지 못해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부족할 거죠.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사실상의 모든 전권이 어른한테 맡겨져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종류 중에 약자들이죠. 그러니까 왜 제일 안 쉬운 게 저 녹음실 근방에 어떤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엄마가 좀 제가 보기엔 좀 그래. 애들 잡는 스타일 있잖아. 아이의 인권이 없어요. 가끔씩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그냥 잡는 거야. 말 안 들으면 막 뒤통수 때리고 막 그러면서 막 데리고 가고 막 이러는 그런 거 보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해봤어. 아이들이란 것이 어차피 뭐 여러 가지 별 꿈이 다 있고 무슨 환상, 동화 이런 거 있지만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에 가면 결국 현실화 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아동 학대에 가까운 것들 우리가 몰랐던 아동 학대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방송으로 몇 번 말한 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한테 겁을 줘서 뭐 귀신이 나온다 이런 겁을 줘서 공포에 떨게 하는 것도 아동 학대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졌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이에 대한 관점이라는 게 전적으로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니까 상대에 대한 인권 존중이 없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소유물 개념이 아니고 아직 덜 성숙한 내가 보호해야 될 대상 그런 개념이 되면 신체적으로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학대받거나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는 형태로 자란 아이들은 분명히 사회적으로 좋은 어른이 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거고 미국에서 일어난 이야기 하나만 더 해볼까요? 그 청kin이 난사 사건이 우리 이제 바로 연휴 시작이 들었는데 이해가 되세요? 회계사 출신이라는 바로 그 범인? 글쎄 범인에 대해서 이해할 일은 딱히 없을 것 혹시 같아요. 뭐는 없어요? 그게 너무 이게 황당하고 갑작스러운 사건이어가지고 아직까지 뭐 그런 이런저런 썰을 듣지를 못했는데 범행 방법 자체가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빌딩 높은 층에서 기관총으로 난사했다. 그 조준 사격으로 난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이게 과연 테러일까? 테러를 이런 식으로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테러라면은 훨씬 더 충격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총기 난사 말고도 훨씬 충격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되게 황당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거기서 여러 가지 막 그 슬픈 이야기에 미담까지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몇십 명의 목숨을 구해놓고 총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근데 끔찍하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 자동으로 놓고 쏘면 짜자자자 나가는 거 요게 지금 미국에서 금지돼 있다면서요. 네, 미국은 총기 구매는 합법이지만 민간인이 총기를 구매할 수 있는 거는 자동 사격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K2 수출을 하는데 자동 연사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단발 사격만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 발씩 땅 이렇게 쏘게 돼 있는데 얘는 자동 사격이 되는 군용총이거든요. 아니 본인이 99불짜리 그 액세서리를 사서 그걸 부착시켜서 개조를 한 거예요. 근데 원래 그게 불법인데 그런 식으로 너무 많은 개조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동 사격을 위한 개조가 아니고요. 분당 200발 이상 쏠 수 있는 개조를 했다고 하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총을 쏘면 총열과 총 몸체와 개머리판이 붙어 있잖아요. 그리고 안에서 스프링을 이용해서 놀이새 뭉치를 충격으로 완화시켜 주는데 이 사람이 개조한 거는 총 몸체와 개머리판이 분리가 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총을 쏘면 그 반동이 어깨에 오거든요. 개머리판을 통해서. 그런데 그게 완충 장치가 따로 있는 거예요. 개조를 해서.
연사를 아무리 해도 몸에 무리가 안 오는 겁니다. 그렇게 개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여러 가지 뉴스 중에 IS에서 발표한 게 저는 의미심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아직도 9.11 조작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이 무슨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사상 최악의 범죄를 일으켰는데 그 사람이 평상시에 그럴 만한 사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은 죽었어. 근데 IS가 뭐라 그랬냐면 이거 우리가 일으킨 사건이라고 그랬어. 근데 미국은 전반적으로 저 새끼도 또 뻥치고 있네 그러면서 약간 그쪽을 무시하는 분위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중에 하나라서 나중에는 분명히 이런 비슷한 종류의 음모론이 나올 가능성이 되게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에 또 사회가 어떤 식으로 파장이 미칠지를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구이며 이런 것들을. 네. 근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그런 또라이만 산다면 평생 6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멀쩡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변심을 해가지고 외로운 늑대? 그 변심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수십 명을 죽이고 수백 명을 부상시킨다? 이게 저는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눈으로 보는 것만 진실일 수는 없는 게 더군다나 범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모든 게 다 범인한테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좋은 구조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거기 한국인 희생자가 있냐 없냐 이게 첫 번째였고 또 미국의 국가적 슬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위로의 메시지도 보내고 그랬죠.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하트 꼭 눌러주세요. SICHMOON 앞엔 독일어 같은데요. 네, 지크모님의 뜻입니다. 김경수 나온표. 그날 아침 노 대통령이 나가려고 할 때 권양숙 여사가 같이 나갈까요라고 묻자 됐다며 그냥 나가신 게 아니냐. 그때 함께 나서지 못한 게 평생 한이 되어 있는 분의 가슴에 그런 식으로 못을 박는 건 너무나 폐륜적이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올려주신 트윗이 있었습니다. 명절만 되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이 그리울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이 최근에 다시 이제 소환되고 있는 노건호 씨가 한 편이에요. 왜 아버지가 소환돼야 되냐고. 그 과정에서 지금 10월 3일날 지크모님이 올려주신 트윗입니다. 지금 1000개를 향해 가고 있네요. RT가. 사실 저 적폐 세력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은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한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의 정세를 바꾼 원동력이 되는 분들이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흠집을 내야만 자기들의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은 계속 노무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거고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처럼 말하고 거기에 또 한 숟가락 얹는 사람이 있죠. 정미용. 이 양반도 만만치 않아요. 정진석, 정미용 둘이 굉장히 크게 이번에 막말을 터뜨렸고요. 그리고 SNS에 기레기 새끼들아 하면서 욕하는 내용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핵심이 이거죠. 노무현 대통령 때는 봉화산 주변 언덕에 올라가서 거의 감시하듯이 취재를 했잖아요. 네, 취재진들이. 망원렌즈들. 그리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기간에도 거의 피의자 따라다니듯이 집요하게 따라다녔잖아요. 그리고 강경화 후보나 어떤 이슈가 됐던 후보들도 그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장면부터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정말 발가벗기듯이 취재를 했는데 지금 그 어느 언론에서도 MB를 취재하지 않고 있잖아요. MB가 자기가 페이스북에 코멘트 날렸다가 지금 수천 개의 댓글이 아직도 달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언론에서도 취재하지 않고 있어요. 그 정도 코멘트를 했으면 지금 MB가 의심받고 있는 혐의만 가지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거든요. 엄청난 건데 아무도 카메라 한 대 들이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참, 진짜. 그러니까 느림보가 사는 세상이라는 분이 트위터에 올려주신 게 아무리 말을 해도 기사도 제대로 써주지 않고 심지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도 제대로 된 기사가 없다. 문재인에 대한 아무 말이나 해도 기사로 써주고 심지어 대통령 흉내나 행세를 하는데 이의도 달지 않고 기사를 써준다. 안철수. 이 지금 언론 적폐라는 말로 표현하기에는 좀 뭔가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이게 그 학벌 카르텔이다라는 식의 해석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 직업군들 중에서 언론만큼 학벌 학맥으로 깊이 관련돼 있는 쪽이 드물잖아요.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굉장히 자격 미달의 인물이다.
그래서 카르텔에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인물군 중에 하나가 안철수다. 그래서 안철수에 대한 이 포용력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걸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일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비슷한 느낌인데 바로 피니님의 트윗입니다. SBS 논두렁식의 이승재, 세월호 음모 조울선, JTBC 노룩 취재 박병현, 아시아경제 시계팔이 황진영, 연합뉴스 가스관 이승호, 한겨레 울먹 안빠 하호영, 덤벼라 문바들 안수찬 등 기레기들아 추석 연휴 잘 보내라. 우린 너희 안 잊고 있어. 크크크 이렇게 올리셨네요. 이명박과 같이 가니까 한번 쏟아내보죠. 대치동 나팔님의 트윗입니다. 적폐 세력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MB 측근으로서 국정원의 자문위원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식의 조작 영정사진에 코알라 사진을 합성해서 권위를 실추시키는 데 개입한 이명박 양아들로 칭송받던 곽승준의 누나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적폐입니다. 요즘에 이분이 또 핫하시더라고요. 곽금주. 핫하죠. 네, 이게 국정원으로부터 조언을 받았던 그 심리학자라고 지금 추정된다고 트윗계에서 나오고 있고요. 이 양반이 그러면 계속 사진이 올라오고 트윗에서 이름이 거명되는 게 심리학자들도 자괴감을 느낀대요. 심리학을 전공한 친구들도 자괴감을 느낀대요. 이런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 이 교수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심리학자 분명히 이건 팩트잖아요. 심리학자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만들었다는 심리전을 했다는 그 팩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자수하여 광명 찾는 사람도 없고 반성하는 사람도 없다는 것은 정말 큰 비극이죠. 이게 법적 처벌로만 가야만 해결되는 문제인가. 곽금주 교수의 인터뷰라고 하는 기사를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는데 저는 그게 과연 진짜 일까 이게 가짜 뉴스일까 의심을 했었어요. 만약에 그게 진짜 인터뷰라면 교수 자격이 없는 거고 당연히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어떤 몰지각한 그 심리학자로서 학자로서 교수로서 그리고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의 자격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의 어떤 소양이 드러나는 그런 굉장히 나쁘끄러운 말들이 어떻게 그런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좀 저급한 내용들이었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의사가 자기 건강을 못 챙기듯이 심리학자들 중에 정신머리 제대로 박힌 사람이 없다. 나도 그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업계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어떤 자조 섞인 어떤 그런 그 자평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인터뷰하는데 인용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면 이거는 가짜 뉴스가 아니면 그 사람 자체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곽금주 교수가 이명박의 양아들이라고 칭송받던 곽승준 씨의 누나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곽승준의 쿨가당이라는 방송을 볼 때마다 저 중에서 곽승준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라는 궁금함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를 보면은 안철수보다 2살이 많아요. 아, 곽승준 씨가요? 네. 의외지 않아요? 그래서 전혀 저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일 거라고 전혀 매치를 못했었는데 그 곽승준의 쿨가당의 곽승준이 그 곽승준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요소요소에 방어부대들이 진치고 있군요. 언론계. 그래서 사실은 곽승준이 누구냐? 왜냐면 뭐 그렇게 핫한 인물이 아닌데 그 이름을 걸고 방송을 하길래 그리고 그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오는 패널들은 다 누군지 알겠어요. 곽승준만 빼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안철수가 MB 아바타라고 의심받는 이유가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부터 그러니까 청춘 콘서트라고 해가지고 전국 돌면서 이제 그 토크 콘서트를 했잖아요. 그 박경철 그 박사하고 그 이전부터 안철수 씨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의 인맥 관계와 박경철 씨, 윤여준 그리고 그 윤여준 전 장관 이후에 이어지는 여러 가지 인맥들의 공통점이 MB라는 거죠. 굉장히 MB와 가까웠던 사람들이나 MB의 그 측근들의 친인척들이 그 안철수의 인맥을 구성하고 있어서 그게 조금 더 면밀한 어떤 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지금 저는 그 좀 대략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안철수가 MB의 아바타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 안철수 얘기 나온 김에 안철수의 과외교사라고 불렸던 고원 교수가 오마이뉴스에 인터뷰를 한 게 있었어요. 2014년도 인터뷰였거든요. 이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잠깐만 소개시켜드리면 안철수는 내부에서만 싸운다. 6.15, 14, 4.19, 5.18 왜 자꾸 내부에서 분란을 만드나. 이런 걸 정리하고 제대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지지층은 더 흩어지고 야권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거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안 의원은 안철수는 새정치와 거리가 멀다. 안 의원의 새정치는 구두선에 그친 측면이 많다. 거짓과 싸우지 않는 새정치의 약속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안철수에 대해서 본인이 느꼈던 고원 교수가 쭉 작심을 하고 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나오는 내용들이 보면 안철수가 그동안 갖고 왔던 새정치라는 그런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그리고 야권 내부에서 얼마만큼 분탕을 일으키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하고 있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또 인터뷰에 나오는 게 MB 시절에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과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박근혜가 당선됐을 때 1월 달에 미국으로 가는데 그 사람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던 그런 기사들이 나와요. 네, 별로 놀랄 게 아닌데 이 사람이 곽승준하고 안철수가 같은 비행기 타고 오셨죠? 했더니 곽승준이 엄청 당황했다는 거예요. 예, 그 기자가 이제 곽승준한테 가서 화들짝 들킨 거예요? 네. 아, 그렇죠. 깜짝 놀란 거죠. 곽승준한테 안철수하고 같이 비행기 타고 왔느냐 그랬더니 놀래서 당황해서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반응이 나왔다고 그러고 둘이서 2012년 대선이 끝나고 1월 달이면은요 대선 불복 막 운동이 벌어질 때거든요. 네, 그때 저는 그 광장에서 정말 부들부들 떨면서 시다바리를 하고 있었는데 완전 멘붕 상태였잖아요. 네. 온 국민들이. 그랬는데 둘이서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갔다. 그러면서 인터뷰 내내 그럼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할 때 아무 말도 안 했다. 잠만 잤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서로 아는 관계고 왜냐하면 그 미래기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관계였거든요. 잘하는 관계예요. 그 네. 위원장이 곽승준이 안철수를 픽업한 거예요. 위원으로. 아주 친한 관계인데 같은 비행기 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잠만 자고 갔다. 이게 쉿 했겠죠. 아, 서로 눈 이게 마주치면서 좀 그게 굉장히 의심스러운 상황이 지금 많이 되게 나와요. 웃겨요. 그 MB의 양아들이라서 그런지 곽승준은 1등석을 탔고 안 원장은 비즈니스석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고. 역시 양아들과 아바타의 차이인가. 와. 양아들은 1등석. 안철수가 돈이 더 많은데 비즈니스 탔을까? 비즈니스석에 서울대 일행들과 동석을 했다. 뭐 이렇게 하니까 동석이 있어서 비즈니스를 탄 것 같고 사실 뭐 1등석을 못 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1등석과 비즈니스가 그렇게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서비스의 차이라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이건 파도 의혹 덩어리죠. 이 양반은.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자기야, 보험 뭐뭐 들었어? 글쎄, 아는 사람 통해서 몇 개 들었는데 사실 뭔지는 잘 몰라. 마이 보험 체크에 일단 전화해봐. 1800-7917. 내가 든 보험이 나에게 잘 맞는 보험인지 진단해준다고. 물론 추천도 해줘. 그런 곳이 있어? 1800-7917? 나도 그곳에서 진단받고 나에게 꼭 맞는 보험으로 갈아탔지. 아무 보험이나 대충 가입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보험, 이게 중요하지. 1800-7917 주소창에 한글로 my보험체크.com을 쳐보세요. 보험은 좋은 것입니다. 필요 없는 보험을 상세한 설계 없이 가입하는 것이 나쁜 것입니다. 우리 꽃님이 역시 똑똑해. 마이보험 체크에서 함께 일하실 분들을 모집합니다. What a wonderful 피고지고님의 트윗입니다. 그니까 어제 청와대에 초청받은 고 윤소령 모친이 문 대통령이 1년 전 써드린 편지를 청와대에 가져왔고 원본은 돌려드려야 하니 청와대 용지로 스캔 후 SNS에 올렸더니 용지에 청와대 문양 보고 문 대통령이 1년 전에도 대통령이었냐 사기다 라고 안철수 지지자들이 난리다 이거군.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주말에 엄청 핫했죠. 이 이야기로.
문 대통령이 이 원본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청와대 문서로 청와대 문양이 박혀 있는 걸 다시 스캔을 해서 드린 건데 이걸 올렸다 보니까 2016년 9월 30일 사인이 있는데 청와대 문양이 박혀 있으니까 문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기도 전부터 대통령 행세를 한 게 아니냐. 고양이 나만 없어님이 이렇게 또 트윗을 올려주셨네요. 송영훈 씨네요. 이 양반이 변호사라는 것 같은데 미친 점점점 문서의 진위 논란이 발생하기 좋은 묘한 자리에 그걸 워터마크랍시고 찍었군. 쩝 이렇게 올렸네요. 피고직원님이 쓴 대로 이게 이 청와대는 스캔을 하거나 복사를 하면 워터마크가 찍히게 돼 있어요. 국정원은 우리 나 다 이렇게 워터마크가 찍히잖아요. 그런데 청와대 문서는 밑에 청와대 문양하고 청와대라는 이런 영문 이니셜이 찍히게 워터마크로 찍히게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청와대뿐만 아니라 그 정부 각급 보안 시설이나 보안 등급이 좀 되는 시설들은 모든 전자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나서 사용하게끔 절차가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사집에 가면 그냥 아무나 그냥 버튼 딱딱딱 누르면은 돈 낸 만큼 다 복사가 되잖아요. 네. 근데 뭐 검찰이라든지 뭐 행정부, 뭐 저기 산업통상자원부나 뭐 행정안전부나 이런 국가기관 내에 있는 복사기들은 신분증을 인식할 수 있는 스캐너가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신분증을 꽂아야지 작동이 돼요. 그래서 누가 어떤 문서를 스캔하고 그렇죠. 반출했느냐를 예, 언제 얼마만큼 복사를 했고 얼마 스캔을 했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다 기록으로 남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복사기에서 나왔던 문서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후 추적할 수 있는 워터마크가 찍힙니다. 그게 다 어떤 정부 기관의 고유 프로세스예요.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특히 안철수 지지자들이 그렇게 공격을 해댄 거군요. 이렇게 열심히 공격해주면 좋죠. 나중에 뻘쭘해질 테니까. 까칠한 토끼님이 이렇게 멘션을 다루셨네요. 쥐박이 사태 가리려다 개망신. 처음 이걸 배포한 놈 혼나야죠. 시선 돌리려 일부러 이 짓 한 게 분명. 문재인의 인격을 뭘로 보고 이런 짓을. 이렇게 하셨네요. 한번 이 욕하시는 분들도 다 검찰 조사 한번 받으러 가보시면은 금세 아실 겁니다. 그 우리가 보지 못했던 장치들이 복사기에 다 달려 있거든요. 그게 뭐 LG나 삼성에서도 그렇더라고요. 복사나 스캔을 마음대로 할 수 없더라고요. 큰 회사들도 다 그렇게 돼 있죠. 김민구님이 이렇게 트윗을 하셨네요. 재밌어요. 뭐 때문에 이 난리가 났나 했더니 이것 때문이었구만. 아이고 병신들 지랄 육갑을 하고 자빠졌네. 아, 육갑이라는 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렇죠. 오랜만에 찰지네요 아주. 대한민국의 청와대 이 박근혜 같은 애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 정상적인 청와대에서 뭐가 아쉬워서 이런 거를 조작을 해요. 조작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가 훈훈한데. 김마모님의 트윗입니다. 달달한 거 하나 읽고 가겠습니다. 헐 방금 대충격적인 거 알아버림. 원래 고양이한테 얼굴 묻고 비비적거리면 겁나 싫어하면서 바로 그루밍 하는데 목욕한 직후에 얼굴 비비적하니까 그루밍 안 하고 오히려 좋아함. 얘는 진심으로 내가 더러워서 싫어했던 거였음. 21,000개가 넘게 리트윗됐습니다. 와, 아 진짜 그래요? 새로운 사실인 것 같은데 근데 그 고양이마다 다 그 행동이 달라가지고 그분은 고양이하고 얼굴로 부비부비 하시나 보죠. 근데 보통은 고양이 알러지 있으신 분들은 다른 데는 대도 괜찮은데 코 이런 데는 딱, 바로 재채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얼굴에 털 묻히기 싫어서 얼굴은 비비지 않는데 보통. 근데 이분은 그걸 좋아했나 봐요. 근데 평상시엔 고양이가 싫어했는데 목욕하고 나와서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 더러운 거 맞네. 그래서 김마모님이 바로 밑에 다루셨는데 교훈 그래놓고 고양이에게 고양이 언어로 애정 표현할 때는 열심히 씻고 나서 부비적거리자. 요즘 트윗에서 보면은 심심치 않게 손 좀 씻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게 있는데요. 빨간머리 존님의 트윗입니다. 추석에 달을 가리키기 전엔 손부터 씻으라는 터키 속담이 있습니다. 아니 농담인 것 같은데 이렇게 쓰신 것 같아요. 터키에 대해서 모른다고 이렇게 막 지르시나? 믿고 싶은데요? 믿고 싶어져요. 네. 그게 얼마 전에도 어떤 조사를 봤는데 손을 씻은 사람이 빵을 만진 것과 문고리를 만지고 온 사람이 빵을 만진 것과 화장실을 다녀온 사람이 빵을 만진 거를 세 개를 비교를 한 게 있어요. 당연히 화장실을 다녀와서 빵을 만진 사람의 빵이 부패하는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정말 다양한 곰팡이가 있습니다. 빨주노 초파남보? 손은 꼭 씻으셔야 합니다. 예전에 본 내용이 기억이 나네요. 남자아이들 화장실 갈 때 부모님들이
소변 보고 나면 손 씻어라 그러는데 그게 잘못된 교육이래요. 소변 보기 전에 손을 그렇죠. 씻고 예. 소중한 곳을 만져야 된다고. 맞다. 똑같은 거 읽었네요. 예. 야수님도. 근데 그 2번 씻는 게 제일 좋죠. 손 하기 아, 전에 화장실 가기 전에 씻어서 소중하게 볼을 보고 이제 볼일 보고 이제 다시 손을 씻고. 귀찮겠네요. 근데 저는 손 씻는 거 이야기를 들으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나이팅게일이에요. 나이팅게일이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과학 쪽에서는 데이터 분석의 어머니로 불리거든요. 이게 어떤 백의의 천사, 뭐 간호사 이렇게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팅게일이 그 의료를 혁신했던 것 중에 하나가 손 씻기예요. 이게 손 씻는 게 얼만큼 환자를 치유하는데 도움이 되는 행위인가에 대해서 의료진이 손을 씻어야 한다는 이거 하나를 평생 동안 증명을 했었거든요. 데이터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는 그래픽 있잖아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죠. 데이터가 포함된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래픽을 최초로 고안한 사람이 나이팅게일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서 나이팅게일에 직접 작성했던 보고서는 지금도 데이터 과학자들이 참고서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그게 금방 손을 씻고 나서 또 손을 씻는데도 비누칠을 하면은 예, 금세 늘어나죠. 내 손이 왜 이렇게 더러웠지? 이럴 때가 많아서 저도 수시로 생각날 네. 때마다 손을 씻거든요. 불편하겠네요. 네,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는 하루에 손을 몇 번을 씻을까요? 몇 번 안 씻는 것 같아요. 손 씻는 게 귀찮아서 저는 설거지를 합니다. 깔끔해지고 정말 깔끔해져요. 아니, 근데 많이 씻으면 손이 건조해지니까 저는 설거지할 땐 그래서 꼭 고무장갑을 껴요. 이 설거지할 때 우리 그 세제 있잖아요. 퐁퐁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제가 피부에 그렇게 안 좋아요. 그래서 주호 습진들이 생기는 이유가 세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살림을 오래 해보시면 그러면 손가락 끝에 습진들이 생겨서 가려워서 환장합니다. 전 몇 번 겪어봤어요. 맑은 세제 숙은 괜찮더라고요. 아,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도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팔로우하고 계시다고요? 친절한 청와대, 활짝 열려 소통하는 청와대, SNS 청와대 공식 계정으로 더 가깝게 만나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한민국 청와대를 검색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정과 정책, 생생한 현장 사진들과 청와대 사람들의 뒷이야기까지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 청와대 홈페이지 즐겨찾기도 잊지 마세요. 송문공의 뉴스레터님의 트윗입니다. 대선 무효소송 관련 양승태는 선거 관련 소송은 180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공직선거법을 어기고 4년여 만에 파면으로 인한 소송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으나 소송인단은 재심을 신청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임에 따라 박근혜 정권 무효 가능성 높아. 이게 이제 요 트윗 내용이 뭐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과연 선거관여 행위로 유죄를 받게 될 것인가. 대법원 판결이 남았죠. 요 대법원 판결이 유죄로 판정이 되면 사실상 이게 대선 무효로 바로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재심을 청구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또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거 무효 소송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원세훈과. 우리 지난 5월이었나 4월이었나 각하 결정을 내렸거든요. 그거를 재심 청구를 해서 지금 만약에 원세훈이 유죄로 확정이 되고 대법원에서 그리고 이 불똥이 선거 무효 소송까지 같이 연결이 된다면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당선이 무효가 돼버리는 거예요. 박근혜가. 그리고 파면도 된 거예요. 이상하죠. 너무 복잡해지는데요. 당선이 무효가 됐는데 파면은 일찍 났어. 더 일찍. 그러니까요. 파면은 미리 내버리고. 야, 박근혜 진짜 당선 무효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모로 사람들 머리 아프게 하네요. 말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그게 안 되냐. 당선이 무효면 파면이라는 게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미 파면 결정은 내버렸기 때문에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는 그런 황당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대통령이 아니면 파면될 일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무효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여기에서 보면 원세훈이 체제의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댓글부대 만들고 민간인 댓글부대 팀까지 운영하면서 대선에 개입한 혐의 자체는 선거 과정의 위법 행위이자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훼손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원인 무효로 해서 선거 자체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거 사실은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좀 미묘하면서도 재밌는 그 사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효됐는데 파면도 됐어.
그 박근혜한테 직접 뭔가 좀 논리에 맞는 그 내용을 좀 써보라고 해보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앞뒤가 너무 안 맞으니까. 이게 박근혜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네. 비논리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 파워 트위터리안 전우용님, 그 역사학자 전우용님이 쓰신 건데 모든 야당의 개천절 메시지가 홍익인간 정신계승입니다. 세상의 악귀를 풀어 인간을 해친 것들에게 응분의 벌을 내리는 게 홍익인간 정신계승입니다. 이명박 수사가 홍익인간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좋은 말씀이네요. 홍익인간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착각 중에 하나예요. 개천절 모든 야당들이 홍익인간을 갖다 썼을 때 아마 그 사람들이 홍익인간에서 말하는 인간이 아마 개별적인 사람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국민, 시민 이런 개념을 생각했을 텐데 홍익인간에서 말하는 인간은 일종의 사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보편 타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고에서 인간은 사람을 개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 사이, 사람의 관계를 뜻하는 어떤 집합을 인간이라고 맞아요. 불렀지 예. 개인을 두고 인간이라고 부르지를 않았단 말이죠. 홍익이라는 건 이제 널리 이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널리 이롭게 한다는 건 사회 시스템을 정의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마음속에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정치 보복하지 마라. 우리도 사람이고 너희도 사람이면 다 같이 그냥 잘 사는 게 홍익인간인데 개천절을 맞아서 정치 보복 같은 거 하지 말고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이런 마음이 밑에 깔려 있었을 텐데 그게 약간 좀 낮은 수가 보인다는 거죠. 홍익인간에서 말하는 인간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사회 시스템을 제대로 세워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같이 산다는 게 홍익인간인데 과거의 범죄를 덮어주는 게 그러면 홍익인간 정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홍익인간을 그래서 우리말로 풀이해놓은 게 이 정답이 있잖아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 예. 널리.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인간의 집합을 얘기하는 거지. 개개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김홍골 그 국민통합위원장이 트위터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야당에서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조건 밀어붙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차라리 정치인들이 민주당에서 바로 그렇게 대놓고 정치 보복이라고 말하면 안 되겠지만 시민사회나 우리들 팟캐스트 하는 이런 쪽에서라도 가볍게 넘길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너희들 그건 정치 보복이야 라고 비난을 하면 그냥 티나? 들킨 거야? 하면서 그냥 그럴 수도 있어. 너희들 입장에서는 정치 보복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 하지만 과거의 범죄를 그대로 묻어두는 건 또 아니잖아라고 계속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렇죠. 예.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하는 거에 대해서 움찔해가지고 정말 이게 정치 보복인가? 정치 보복으로 비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순간 진짜 보복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말려버리는 거고요. 예. 그냥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홍익인간 정신을 계승해서. 예. 전우영님이 또 좋은 트윗을 올려주셨네요. 적폐청산은 국익을 해친다. 이명박이 한 말입니다. 옛날엔 국고를 축내서 이익을 챙기는 자를 나라의 존벌레라고 했습니다. 존벌레에게 이익이 되는 집은 사람에게 무척 해롭습니다. 사기꾼의 국익을 해쳐야 진짜 국익에 도움이 됩니다. 명언인데요. 사기꾼의 국익을 해쳐야. 이명박이 테니스를 너무 많이 쳐서 뇌에 주름이 좀 없어졌나 봐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죠. 네. 너지 않았어요? 뭐 제가 보기에는 한두 달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천재적인데 지키는 방법은 아직 잘 발견을 못했나 봐요. 굉장히 좋은 수를 하나 썼잖아요. 박근혜 당선시키는. 5년을 뒤로 밀고 영구 집권을 하려고 하다가 아작났죠. 그런데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그러니까 박근혜를 골랐다는 것 자체가 실패한 거지. 실력이 없는 거죠. 네. 관심병자 정미용 씨 있잖아요. 정미용 씨가 또 막말을 한번 시전을 하셨죠. 뭐라고 하셨는지 좀 저는 차례상에 음식 먹느라 소식을 못 들었네요. 안 듣는 게 좋기는 한데. 그거 들었으면 좀 덜 먹었을 텐데. 그럴 수도 있겠다. 김정숙 여사 보고 영어 공부나 좀 하고 운동해서 살이나 좀 빼라고 그랬다.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저 진짜 어처구니가 없네. 미친 거예요 진짜. 충격적이다. 아니 뭐 이러면서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요. 개 쌍욕 먹어도 싸네요. 욕 먹어도 싸요. 진짜 이 관종인 것 같아요. 관종 인증을 하는데 아니 외국의 그 여성분들 정상의 부인들하고 뭐 영어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못한다는 이러면서 영어 공부나 하라고 이렇게 글을 써대는 거예요. 아니면 박근혜는 자연스럽게 대화했나? 4개 국어. 그건 나도 할 줄 알아. 아유,
정미용 본인은 얼마나 그렇게 날렵한 몸매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정도의 위치에 있을 때 본인이 다른 영부인과 그렇게 유창하게 대화를 할 수 있으며 사실은 다른 외국어를 그렇게 잘한다고 해서 그 잘하던 박근혜도 저 모양이 났는데 그걸 뭐 외국어를 잘하는 게 영부인의 덕목은 아니잖아요. 사실 정미용 씨 같은 개또라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는 시간 아까운 거고 이 여자가 했던 말 중에 딱 제가 꽂히는 게 당신 남편 때문에 중소자영업자들 죽어나고 있으니 제발 자제 좀 하시죠라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좀 눈여겨봐야 되는 대목인 거예요. 내년에 그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도 막상 자기 현실에서 이제 나도 자영업자인데 최저임금이 오르는 거는 일단 부담이 되거든요. 현실적인 부담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 계신단 말이죠, 현실에. 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만약에 지금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으면 당신은 편하겠지만 다 같이 죽는 거고 지금 최저임금을 올려서 당신이 조금 편해지면 당신을 포함해서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은 유통 쪽에 대한 유통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유통 권력이 너무 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산하는 대부분의 부가가치가 유통에서 흡수해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노동을 하거나 생산을 하시는 분들의 이익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내려가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자영업자들한테 어떤 인건비를 실질적으로 부담을 더 해라라고 하면 자기 몫에서 자기 살에서 떼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을 유통사업자가 거대화 공룡화돼 가면서 사회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의 대부분을 빨아가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두고 자영업자들만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최저임금을 거부한다고 해서 자기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미홍이 이야기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자영업자가 힘들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 거에 대한 근본 원인은 최저임금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대기업들이 경영합리화라는 그리고 노동유연성이라는 이런 두 가지 간판을 가지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위태롭게 만들면서 그 일자리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일자리에서 그러니까 자기 자발적으로 나온 것도 아니라 그냥 쫓겨난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는 궁예지책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자영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과도하게 많고 그렇게 경쟁이 격화된 상황에서 다시 자영업자들이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원재료들을 공급하는 대기업들이 이익을 빨아가는 형태로 지금 자영업 구조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그 원인 자체를 최저임금으로만 몰고 가면 정미용 같은 쓰레기가 딱 이용해 먹기 좋거든요. 왜냐면은 자영업자들이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을 올려서 자영업자들이 죽어가고 있어. 가슴에 확 와닿거든요. 네. 근데 실제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미용 쓰레기 같은 여자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준 건 좋은 일이라고 봐요. 이게 최저임금하고 우리의 생존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데 이게 단순하게 최저임금 올려야 된다, 내려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의 논의로 가면 항상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을 올리지 못하는 방향으로 계속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 현실에서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그게 아닌 거죠. 최저임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맞아요. 네. 지금 자영업자들의 문제,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문제가 얘네들이 보기에는 그 정책 하나만 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정책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에 대해서 자영업자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서 두 가지 투트랙 노선으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의 정책이 지금 진행돼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났어요. 첫 번째는 유통업체 갑질 문제. 이거 지금 바로 잡아가고 있죠. 파리바게뜨까지 손을 댔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사실로 다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유통망은 그렇게 지금 공정위에서 손을 보고 있고요. 노동 문제는 노동자 쉬운해고 문제는 지금 노동부에서 쉬운 정리해고 문제를 지침을 철회를 해버렸어요. 이명박근혜 시대에 그게 굉장히 활성화됐던 지침인데 쉬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다 기업이. 그런데 노동부에서 없던 걸로 이렇게 철회를 했거든요. 노동부와 공정위가 투트랙으로 지금 그 뒤를 받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들이 쭉 밀고 나가서 이게 한 1년 정도 계속 밀고 나간다고 보면 1만 원 시대 바로 앞에 지금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
갑질을 당하면서 피를 빨리고 계시잖아요. 사실 편의점, 프랜차이즈 모든 업계들이 유통망에 의해서 사실은 수익이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바들 시급을 그렇게밖에 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알바들 시급을 쥐어짜서 내가 수입을 나의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과도하게 나가고 있는 유통망에 대한 그 지출 부분을 줄일 수 있는 시스템을 정부는 지금 마련해주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좀 이게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얘네들의 논리는 하나만 까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자 너희들 내년에 지방선거에서 우리한테 표줘야 돼. 딱 요 논리만 만들고 있죠. 명종님 말씀하신 것 중에 파리바게트 파견 불법 이 논란에 대해서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한번 들여다보자 하고 제안하고 싶은 게 보통 정육점 사장은 자기가 직접 고기를 자릅니다. 그리고 떡집 사장도 자기가 직접 떡을 만들어요. 근데 왜 빵집 사장은 자기가 빵을 안 만들어요? 보통 우리가 경제학 그 수업을 들을 때 수요와 공급 논리에 대해서 배우면서 빵집 사례가 항상 나오거든요. 빵집 사장이 빵을 만드는 이유, 열심히 만드는 이유는 사회의 어떤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적인 이유로, 이기적인 원인으로 열심히 맛 좋은 빵을 만들면 자기의 이기심이 수요와 공급 원리에 의거해서 사회에 기여하게 된다. 이런 그 논리를 배우잖아요. 당연히 빵집 사장은 자기가 빵을 만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왜 빵집 사장이 자기 빵을 만들 줄 몰라가지고 직원을 그런 식으로 고용해야 될까요? 이게 지금 프랜차이즈의 문제죠. 프랜차이즈, 그러니까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기능이나 기술과 상관없이 돈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공급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에 문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사람이 노동에 의해서 자기의 노동력으로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이 사회에 안착돼야 되는데 노동력이나 기술력이 없어도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불법하게 문제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논의의 핵심을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안 그러면 불법이면 어떻게 합법으로 만들어 줄 거냐 이런 식으로만 바라보는데 이게 지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의 논리 자체가 그만큼 무서워진 거죠.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 빵집 사장은 빵을 안 만들지? 돈만 있으면 그럼 다 빵집 사장 할 수 있는 건가? 그렇다 보니까 빵값이 올라가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가 뭐 빵을 안 먹는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저는 프랑스에 비교해 봤을 때 정말 빵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주식으로 먹는 식빵이나 뭐 크루아상 예.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국 와서 빵을 먹는 게 사치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빵값이 예를 들어서 텔레콤사 전화기 할인이나 뭐 해피포인트 할인 이런 거 다 필요 없으니까 빵값 자체를 낮춰달라. 이걸 말하고 싶은데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로 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시스템들이 있어요. 뭐냐면 대한민국은 그동안 사실은 직장인들 있죠. 우리 월급 받아서 직장 다니는 대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직장인들의 자기 개발에 대해서 그거는 개인의 몫으로 돌려놨어요. 그리고 퇴직할 때가 되면은요. 퇴직금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였어요. 재교육이라든지 국가 차원이나 기업 차원에서 재교육 기회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금 받아서 이 사람들이 나오면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야. 나 맨날 기획부서에서 업무 기획만 했는데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기업이 여기가 틈새 시장이나 이러고 탁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프랑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독일 같은 예를 들면 만약에 회사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자기 직원들을 구조조정해야 되는 사람들 퇴사시키기 2년 전부터 재교육을 시킵니다. 이건 회사 부담하고 국가 부담으로 재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만약에 제빵 기술을 배우고 싶으면 그거에 대해서 2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업무에서 배제되고 퇴사가 되더라도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죠. 자동차 조립공이 퇴사를 하게 돼요. 벤츠에서. 그러면 자동차 조립공이 만약에 독일의 자동차 회사들이 다 없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먹고 살 길이 없잖아. 그럴 때 이 사람한테 가르치는 게 본인이 만약에 오토바이 수리를 하고 싶어라고 하면 그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2년 동안 먹고 살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봤을 때는 돈 놓고 돈 먹기에 이런 게 없어진다는 거죠. 야수님 말대로 정말 노동이 신성시되고 기존에 다니던 거에도 다른 역할로 노동을 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시스템이 갖춰진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부분이죠. 이게 국가적으로 계속 정비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정미용 씨 덕분에 또 이렇게 좋은 이야기까지 하게 됐네요. 그러네요. 고마워. 이런 이슈를 던져줘서 나쁜 것. 조상기님의 트윗입니다.
정신줄이 이상하지 않고서야 대통령 부인을 향해 이런 막말 매도를 쏟아낼 수 있나? 미친년 속꽃 가랑이 빠지듯 배 터지는 말은 사회와 격리함이 마땅하다. 야, 아주 날카롭게 잘 쓰셨네. 결혼 기념일이라고 남편이 꽃을 사갔더라고. 아, 행복하겠다 언니. 차라리 돈으로 주지. 먹을 수도 없고 나중에 버리기도 힘들고 말이야. 그러나 마음을 전할 때 꽃보다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꽃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새가 날아든다와 연대하는 전국 꽃배달 자미원 꽃집 010-3608-7576 여보 고마워.